낳은 사람이 알아서 키워야지. 내 인생까지 발목 잡지 마. 출산 일주일 만에 산후조리원으로 찾아온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핏덩이 아기를 포대기에 감싸 안고 한밤중에 택시에 올라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번화가 한복판에서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 제가 그에게 건넨 단 한마디에 그는 길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이지윤입니다. 올해로 32살 대형 로펌에서 5년을 꼬박 버텨낸 변호사입니다. 성격은 매사 꼼꼼하고 논리적이어서 서류 한 장을 검토해도 토씨 하나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죠. 책상 위에 놓인 펜의 각도까지 맞춰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차갑고 날선 칼날 같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장을 벗고 집에 돌아오면 저도 결국 따뜻한 밥상과 다정한 가족을 꿈꾸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온 만큼 제 손으로 일군 가정만큼은 햇살 가득한 곳이길 바랐습니다. 박도진을 처음 만난 건 3년 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지인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 도진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지윤 변호사님 맞으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도 귀한 명함 한 장 주시겠습니까? 도진이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살짝 경계한 채로 명함을 건넸습니다. 명함 드리는 건 어렵지 않은데 다들 변호사라고 하면 흠칫하고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에이, 부담은요. 이렇게 자기 일 똑부러지게 잘하는 최고 전문가를 만났는데 영광이죠, 영광. 도진이 술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히며 말했습니다. 옆자리의 지인이 키득거리며 거들었습니다. 야, 박도진. 너 평소에는 여자한테 눈길도 안 주더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젠틀하게 굴어? 뭐 꿍꿍이 있냐? 아유, 시끄러워. 너는 눈치도 없냐? 조용히 좀 있어봐. 도진이 지인의 옆구리를 슬쩍 찌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지윤 씨, 늦게까지 일한다고 밥 굶고 그러지 마요. 아무리 잘난 변호사라도 자기 건강 못 챙기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알았죠? 도진이 차 창문을 내리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차갑게 나를 세우고 살아온 제 삶에 처음으로 따뜻한 바람 한 줄기가 스며드는 기분이었죠. 연애 1년 도진은 제가 야근으로 새벽에 퇴근하는 날에도 회사 앞에서 따뜻한 죽을 들고 기다렸습니다. 지윤아, 변호사는 머리 쓰는 직업이잖아. 머리 아프게 일하는데 속 든든하게 먹어야지. 자, 어서 이 죽부터 먹어. 내가 널 위해서 특별히 사온 거야. 도진이 죽그릇을 건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진심이라 믿었습니다. 1년 뒤 결혼식장에서 도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지윤아, 내가 진짜 평생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책임질게. 넌 밖에서 멋지게 일만 해. 집안일? 아유, 다 내가 할 테니까 넌 집 걱정은 요만큼도 하지 마.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얄팍한 가면이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도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진아, 나야. 나 지금 병원인데 나 임신했대. 우리한테 드디어 아기가 찾아왔어.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임신. 알았어.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끊어. 도진의 목소리는 제가 상상한 환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 어색한 침묵을 야근에 지친 탓이라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도진은 평소보다 더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도진에게 저는 조심스레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봐. 여기 초음파 사진. 아주 작은 콩알만한데 글쎄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있대잖아. 진짜 신기하지? 봤어. 맞다고. 도진이 사진을 한번 흘끗 보고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 진짜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눈앞에다 뭘 들이대? 맞다고 했잖아. 알았으니까 저리 좀 치워. 도진아, 너 왜 그래? 남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 아이잖아. 아빠가 돼서 사진 한번 다정하게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저는 사진을 다시 도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도진이 짜증스럽게 사진을 탁자 위로 던졌습니다. 아휴, 동네방네 유나는 혼자 다 떠네. 애 생긴 게 뭐 벼슬이야? 대단한 일 났어? 남들도 다 애 낳고 잘만 살아. 좀 피곤하게 호들갑 떨지 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진은 입덧으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저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식을 핑계로 새벽 2시, 3시에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도진의 귀가는 점점 늦어졌습니다. 출산 당일에도 도진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진통이 15시간을 넘어가도록 분만실 밖을 지킨 사람은 친정엄마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딸 지윤아 도진이 금방 올 거다. 엄마가 계속 전화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 으이구, 속상해라. 친정엄마가 제 손등을 쓸어주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와 첫 울음을 터뜨린 뒤 한참이 지나서야 도진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유, 미안. 내가 일부러 늦은 건 아니고 아주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 술잔을 안 놔줘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네. 애는 무사히 잘 나왔지? 도진이 머리를 극적이며 변명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의 작은 손가락만 하염없이 매만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의 7째 밤이었습니다. 훗배아리로 아랫배가 칼로 도려내듯 아파 저는 모로 누워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신생아 바구니에서 아이가 가늘게 칭얼거렸습니다. 벽시계는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리며 들어섰습니다. 병실 안이 술 냄새로 훅 끼쳐왔습니다. 이제야 오는 거야? 저는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도진이 외투를 의자에 휙 내던지며 침대 곁에 섰습니다. 그때 아이가 본격적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시끄러워. 애는 왜 내가 방문 열자마자 악을 쓰고 울고 난리야? 귀 떨어지겠네, 진짜. 도진이 두 손으로 귀를 막으며 얼굴을 잔뜩 구겼습니다. 여보, 아기가 배가 많이 고파서 그런가 봐. 나 지금 배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 당신이 애 좀 안고 달래주라. 저는 몸을 일으키려 애쓰며 부탁했습니다. 도진이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내가 왜? 애를 내가 낳았지 내가 낳았냐? 낳은 사람이 알아서 어르고 달래고 키워야지. 나 밖에서 돈 버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는 거 몰라? 쓸데없는 일로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뭐라고? 너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저는 도진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진이 짜증을 한껏 실어 말을 이었습니다. 아, 기먹었어? 똑똑히 들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애 때문에
내 금쪽 같은 인생까지 발목 잡히고 싶지 않다고. 나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돼. 애새끼 우는 소리 듣고 있으면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으니까 당장 뚝 그치게 해. 도진이 의자에 털썩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혀 가슴께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머리 한가운데를 무언가 묵직한 것이 내려치는 기분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의 다정한 미소, 결혼식장의 굳은 약속, 그 모든 장면이 차례차례 머릿속에서 깨져나갔습니다. 가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진이 보여준 모든 것이 한 겹이 얄팍한 가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이 일그러진 채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울음도 원망도 그 어떤 감정도 자리 잡을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명령만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과는 끝이다. 저는 링거 바늘을 빼내고 침대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 너 갑자기 미쳤어? 지금 야밤에 뭐 하는 짓이야? 도진이 휴대폰을 내리며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옷장에서 외출복을 꺼내 갈아입고 짐 가방에 옷가지와 아이용품을 빠르게 챙겨 넣었습니다.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정에 들어서기 직전처럼 차분했습니다. 야, 이지훈, 너 돌았어? 핏덩이 안고 지금 이 밤중에 어딜 기어나가겠다는 거야?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도진의 손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러운 손 치워. 도진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포대기에 단단히 감싸 안았습니다. 작은 체온이 가슴팍에 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이 온기 하나만큼은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고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지훈아, 너 미쳤어? 산모가 어딜 나간다는 거야? 도진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내 걱정하는 척 가증 떨지 마. 내가 아까 한 말 내 가슴에 똑똑히 박혔으니까 그대로 돌려줄게. 내 말대로 이 아이는 낳은 내가 알아서 다 키울 테니까 너도 앞으로 핏덩이한테 발목 잡히지 말고 평생 혼자서 편하게 내 인생 알아서 살아. 저는 가방을 들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조리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내 새끼, 불쌍한 우리 아가 울지 마. 괜찮아. 이 험한 세상에 엄마가 있잖아. 이제 엄마가 우리 아가 지킬 거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뚝 그치자. 조리원 정문을 나서자 가을밤의 매서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도로가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아이고, 산모님이 밤늦게 어딜 가실까?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깊이 끌어안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중계동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조리원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챕터 2 차가운 이성, 칼날을 갈다. 택시가 친정 빌라 앞에 도착한 건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누르는 대신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곱아 자물쇠 구멍을 한 번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안방에서 친정엄마가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지훈아, 너 이 시간에 왜? 친정엄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품에서 아이가 작게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친정엄마가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일단 들어와. 애기 감기 들겠다. 거실 소파에 아이를 눕히자마자 저는 그 옆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 도진이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천천히 말해. 엄마 여기 있어. 내 우는 걸 보고 낳은 사람이 알아서 키우라고 그랬어. 자기 발목 잡지 말라고.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친정엄마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뭐라고? 엄마, 나 거기 더는 못 있겠더라. 짐 싸서 그냥 나와버렸어. 친정엄마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아이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살며시 짚어보았습니다. 잘했다. 잘 데리고 나왔어.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사람을 잘못 봤어. 사위라고 들여놓고. 엄마 잘못 아니야. 도진이가 작정하고 속인 거지. 저는 어금니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친정 작은 방 침대에 모로 누웠습니다. 아이는 두어 시간마다 깨어 울었습니다.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고 다시 재우는 일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새벽 3시 아이가 잠든 짧은 틈에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서러움이 가슴 한복판에서 끌어올랐다가 다시 가라앉기를 거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도진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침대 헤드보드에 등을 기대고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에 왜 그렇게 유난을 떨어? 산후우울증인가 본데 정신과 한번 가봐. 며칠 친정에서 머리 식히고 들어와.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화면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한기에 가까운 웃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친정엄마가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진이가 문자 보냈어. 뭐라고 보냈는데? 내가 산후우울증이래. 며칠 머리 식히고 들어오래. 친정엄마가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이런 미친 인간을 봤나? 엄마, 흥분하지 마. 답장은 안 할 거야. 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 순간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의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은 무슨. 산모가 애 데리고 한밤중에 친정을 가버리면 어떡하니? 도진 씨가 저한테 한 말은 들으셨어요. 남자가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피곤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보따리를 싸. 저는 식탁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도진 씨가 갓 태어난 손주 앞에서 낳은 사람이 알아서 키우라고 했어요. 애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진심이겠니? 배운 애가 왜 그렇게 유난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들어가. 도진이도 자존심이 있지. 언제까지 자기가 빌어야 하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상대 변호사의 허점을 발견했을 때처럼 명확한 길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 문서 창을 열고 표를 만들었습니다.
가로 칸에 날짜를 적고 세로 칸에 항목을 나누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 통화 기록, 차량 이동 기록, 회식 핑계로 늦은 날의 시간표,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가족 어플을 열어 도진의 카드 사용 내역을 차례로 내려받았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의 결제 목록을 한 줄씩 살펴 내려갔습니다. 낯선 상호가 눈에 띌 때마다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손이 어느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작년 11월 17일 토요일 저녁 외곽의 한 모텔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저는 산부인과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죠. 손등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웃음도 울음도 아닌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결제건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비슷한 결제건이 12월에 2번, 1월에 3번 더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표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같은 상호의 결제일과 시각, 그날의 도진의 귀가 시간. 다음으로 통화 내역을 살폈습니다. 특정 번호 하나가 새벽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긴 통화도 있었고 짧은 신호만 잡힌 기록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표 맨 위 줄에 옮겨 적었습니다. 작은 방 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좀 마시고 해. 고마워, 엄마. 친정엄마가 노트북 화면을 흘끔 내려다보았습니다. 표 안에 노란 표시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엄마, 나 결심했어. 저는 친정엄마를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이혼할 거야. 도진이 잘못 하나 빠뜨리지 않고 다 모아서 법정에서 완벽하게 발가벗길 거야. 친정엄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는 내 결정을 따른다. 너 혼자 짐 지지 마라. 애기는 엄마랑 같이 키우면 돼. 엄마, 우는 거 다 봤어. 다 들었어. 그래도 이제부터는 울 시간도 아껴라. 내가 강해져야 애기를 지키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한번 출렁이고는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방을 나가고 저는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새 폴더를 만들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짧게 적었습니다. 지훈이의 자료. 저는 모은 자료들을 폴더 안으로 하나씩 옮겨 넣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어 도진이 임신 기간 내내 외면했던 정황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에 혼자 다녀온 날, 태교 모임에 도진이 빠진 날, 입덧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도진이 받지 않았던 전화 횟수, 기억 속에 흩어져 있던 장면들이 표 안에서 또렷한 모양을 갖춰갔습니다. 거실에서 아이가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정수리에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 창밖으로 회색 새벽빛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챕터 3 내 연녀의 등장, 소장의 무게. 증거를 정리한 지 일주일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아이를 재우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맞으시죠? 박도진 씨 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손끝이 차게 식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친정 근처 카페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한 여자가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저는 외투를 벗으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죄송해요.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론부터 말씀하세요. 누구신지. 저는 손을 깍지 끼며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소라라고 합니다. 박도진 팀장님 회사 후배예요. 저는 말없이 김소라의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김소라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습니다. 팀장님이랑 1년 좀 넘게 만났어요. 만났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교제했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팀장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고. 와이프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서 대화도 안 통한다고. 자기는 결혼 생활이 끝난 거나 다름없다고. 언제부터요? 작년 가을부터요. 사모님이 임신 중이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지난주에 회사에 사모님 출산 소식이 돌면서 알았어요. 김소라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한기에 가까운 차분함이 몸 안으로 퍼졌습니다. 제가 변호사님께 왜 왔을지 짐작하시죠? 증거가 있다는 거겠죠. 저는 또렷이 대답했습니다. 김소라가 가방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탁자에 올렸습니다. 메신저 캡처랑 호텔이랑 모텔 영수증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랑 다 들어있어요. 차 블랙박스 영상도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거죠? 저도 속았으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소라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팀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만 했어요. 사모님이 자기를 학대한다고까지 했어요.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저는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 응시했습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 하나의 무게가 묵직하게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김소라 씨. 네. 이 자료 나중에 법정에서 증언으로도 협조하실 수 있어요. 네. 부르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김소라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외투를 걸쳤습니다. 사과는 받지 않을게요. 김소라 씨도 피해자라면 그쪽 인생은 그쪽이 알아서 추스르세요. 저는 카페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에 쥔 USB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는 김소라가 말한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메신저 캡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도진이 김소라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줄지어 떠올랐습니다. 우리 와이프 진짜 답 없어. 애 가지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미친다. 이혼만 하면 너랑 정식으로 만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오늘 산부인과 갔다 와서 한바탕 했어. 머리 식히게 잠깐 봐.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산부인과에 다녀와서 한바탕 했다는 그날, 저는 도진에게 어떤 말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와 식탁 위에 초음파 사진을 올려놓고 혼자 저녁을 먹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아이가 잠든 옆방에서 친정엄마가 소곤소곤 자장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위 스탠드만 켠 채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혼 소장의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제 손으로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귀책 사유, 위자료 청구, 양육권과 친권, 면접 교섭 제한. 한 줄을 적을 때마다 그동안 도진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감정 없는 문장으로 바꾸어 종이 위에 옮겨 적었습니다. 새벽 4시
소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밀려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지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이어 문을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지훈. 야, 이지훈. 문 열어. 도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던 아이의 귀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막았습니다. 친정엄마가 거실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문 열지 마. 절대로. 저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주거침입 신고하려고요. 전 남편이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위치는? 신고를 마치자마자 또 다른 목소리가 현관 너머에서 합쳐졌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지훈아, 문 열어라. 감히 며느리가 시댁 아들한테 소장을 보내. 이게 무슨 망신이야. 애 내놔. 그 애는 우리 박씨 집안 핏줄이야. 도진이 다시 문을 걷어찼습니다. 저는 현관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 너머로 똑똑히 들리도록 목소리를 깔았습니다. 박도진, 시어머님, 지금 두 분 다 카메라에 찍히고 있어요. 경찰도 부르고 있고요. 한 발자국만 더 부수면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거예요. 뭐라고? 도진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지훈, 너 미쳤구나. 미쳤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만히 안 있어도 돼. 법정에서 보면 되니까. 저는 짧게 대답하고 문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빌라 앞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경찰 2명이 도진과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진이 손을 휘저으며 무어라 항변했지만 경찰은 단호하게 두 사람을 빌라 입구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발을 구르며 소리쳤지만 그 외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다시 닫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친정엄마가 잠든 아이를 안고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 집까지 시끄럽게 해서. 무슨 소리야? 엄마 집이 내 집이지. 친정엄마가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저는 친정엄마 옆으로 다가가 아이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했습니다. 챕터 4 켜진 책상 등 소송 준비와 육아가 한꺼번에 어깨를 짓누르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아이는 친정엄마 품에서 막 잠이 들었고 저는 작은 방 책상에 엎드려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낯익은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지훈, 오랜만이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3년 전 제가 신참 변호사로 로펌에 들어갔을 때 직속 사수였던 분이었습니다. 잘 지냈냐? 출산했다는 소식은 들었어. 네. 아이는 잘 크고 있어요. 바쁘면 짧게 끊을게. 너한테 제안 하나 하려고 전화했어.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작은 로펌 하나 차렸어. 부티크로. 인원이 많지 않아도 실력 있는 사람들만 모으려고. 네. 너 생각이 나더라. 서면 하나는 진짜 깐깐하게 쓰는 변호사였잖아. 같이 일해보자. 저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지금 갓난쟁이 키우고 있어요. 게다가 제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알아. 그 소식도 들었어.
아셨어요. 업계 좁잖아. 박도진 그 인간 행실도 대충 들었다. 강민우 변호사님의 목소리에 짧은 한숨이 섞였습니다. 내가 제안하는 건 일반적인 출근직이 아니야. 재택 위주로 가고 사무실은 일주일에 한두 번만 나오면 돼. 회의도 시간 맞춰서 잡을게. 파트너 변호사로 들어와. 파트너요. 내 능력이면 충분해. 아이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게 우리가 맞춰줄게. 대신 너는 내가 맡기는 사건들만 제대로 처리해주면 돼. 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진의 카드 내역, 통화 기록, 김소라가 넘긴 USB 출력물. 그 옆에 펼쳐져 있는 노트북 화면에는 작성하다 만 서면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천천히 답해. 강요하는 거 아니야. 고민할 시간 길게 필요 없어요. 하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이지윤이다. 결정 빠른 것도 여전하네. 감사합니다. 패 끼치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패는 무슨, 내가 와주는 게 우리 로펌 입장에선 횡재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책상 모서리를 응시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로 따뜻한 바람이 한 줄기 스며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문 하나가 안에서부터 천천히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근무 첫 주 강민우 변호사님이 직접 사건 자료를 퀵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더미와 함께 작은 쇼핑백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쇼핑백을 열어보니 아기 옷 한 벌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카드도 한 장 끼워져 있었죠. 아기 옷 사이즈는 회사 후배 통해서 물어봤다.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돌아오자. 강민우. 저는 카드를 한참 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친정엄마가 카드를 들여다보더니 살며시 웃었습니다. 좋은 선배다, 이 사람. 그러게. 옛날부터 사람 챙기는 거 하나는 진심이셨어. 저는 작은 방에 다시 들어가 책상 등을 켰습니다. 서류 더미를 하나씩 펼쳐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친정엄마가 잠시 아이를 봐주는 틈에 서면을 쓰고 아이를 재운 뒤에는 새벽까지 자료를 읽었습니다. 커피잔이 빌 때마다 친정엄마가 새로 한 잔을 내려놓아 주었습니다. 엄마, 자꾸 늦게까지 깨어있게 해서 미안해. 미안하긴. 너 일하는 모습 보니까 엄마는 마음이 놓여. 친정엄마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책상이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잠시 보았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복귀 후 첫 사건의 승소 소식이 들려온 건 한 달 반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지윤, 내 서면이 결정타였다. 판사가 거의 그대로 인용했어. 정말이요. 보너스 두둑하게 입금했으니까 확인해봐. 저는 통화를 끊고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가 친정엄마 앞에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받아. 이게 뭐야? 이번에 일해서 받은 돈이야. 엄마 용돈. 친정엄마가 봉투를 받지 않으려 손을 저었습니다. 됐다. 너 살림에 보태야지. 엄마, 받아. 엄마 아니었으면 나 일 못했어. 애기 봐줘서 고마워. 진짜로. 저는 친정엄마의 손에 봉투를 쥐어드렸습니다. 친정엄마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내 눈가에 맺힌 것을 손등으로 슬쩍 닦아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다 컸네. 엄마, 울지 마. 나도 운다. 저는 친정엄마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날 저녁 도진 측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박도진 씨 측에서 합의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우고 서류를 정리하며 들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을 조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청구 금액의 3분의 1 정도면 박도진 씨도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아? 저는 짧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박 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라 이혼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모르세요. 이지훈 변호사님, 불륜 증거 다 가지고 있어요. 같은 회사 후배랑 1년 넘게 만난 거, 산부인과 검진 가는 날 모텔에서 결제한 내역까지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그대로 재판으로 갈게요. 그렇게 전해주세요. 저는 짧게 인사를 마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어둑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에 누운 아이의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끝으로 아이의 볼을 살며시 쓸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진짜로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방을 나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새 사건 파일이 메일함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첫 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이 밤늦도록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챕터 5 햇살 드는 거실. 선고 기일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에 단추까지 단정하게 채우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더 이상 조리원에서 울던 그 산모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아이를 안고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는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게. 엄마, 기도까지는 안 해도 돼. 다 끝났어. 이 싸움. 저는 아이의 정수리에 입을 맞추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앞에 차를 세우자 도진이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도진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길지 않았습니다.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양육권과 친권은 어머니인 이지훈에게 단독으로 부여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면접교섭은 제한적인 범위로 정해졌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제가 청구한 금액에 가깝게 인정되었습니다. 도진이 옆자리에서 무어라 항변하려다 변호사의 손에 막혀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서자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길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평생 마셔본 공기 중에 가장 맑은 한 모금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친정엄마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다 이겼어. 집에 가서 안아줄게. 그달 말 강민우 변호사님과 함께 맡았던 큰 사건의 결과도 좋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마지막 보고를 마치자 강민우 변호사님이 두꺼운 봉투 하나를 책상 위로 슬쩍 밀어 놓았습니다. 이번 건 내공이 컸어. 보너스 좀 두둑하게 챙겼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이지훈, 너 이제 우리 로펌 에이스야. 알고 있지.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야. 사실이지. 강민우 변호사님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핸드백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 도시의 빌딩 숲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친정엄마 앞에 부동산 계약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자. 이사.
채광 좋고 보안 잘 된 아파트로 받았어. 큰 방 2개에 거실도 넓어. 엄마도 자주 와서 머물러. 친정엄마가 계약서를 만져보다가 안경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진짜 자기 손으로 다 했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애기 봐주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무슨 소리. 다 내가 한 거지.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이사하는 날 봄볕이 베란다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에 아이 매트를 깔고 한쪽 벽에는 책장을 세웠습니다. 작은 방 하나는 통째로 서재로 꾸몄습니다. 책상 위에 새 스탠드를 올리고 그 옆에 아이 사진 한 장을 액자에 끼워 두었습니다. 아침이면 거실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매트 위에서 장난감을 2손으로 굴리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저는 그 옆 소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며 서면을 읽었습니다.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커피잔이 받침에 닿는 소리. 이 3가지가 어우러지는 아침이 저에게는 가장 완벽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의 첫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도시 중심부의 한 호텔 작은 연회실을 빌렸습니다. 화려한 풍선 장식 대신 흰 꽃과 연한 분홍색 천으로 단정하게 꾸몄습니다. 초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와 친정이모, 그리고 강민우 변호사님과 로펌 식구 몇 분이 전부였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친정엄마가 한복 차림으로 아이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색동 저고리를 입고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아기 좀 봐. 이렇게 예쁠 수가. 내가 키운 거야. 내가 잘 키워서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한번 꼭 잡았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님이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지훈, 첫돌 축하한다. 선배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안 오면 누가 와. 우리 로펌 에이스 아기돌인데. 강민우 변호사님이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아이가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강민우 변호사님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돌잡이 상이 차려졌습니다. 상 위에는 실타래, 돈, 마이크, 청진기, 그리고 제가 직접 깎아 만든 작은 판사봉이 놓여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살며시 웃었습니다. 지훈아, 판사봉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 그냥 재미로 올린 거야. 저는 아이를 상 앞에 앉혔습니다. 아이가 작은 손을 뻗어 상 위의 물건들을 차례로 만지작거렸습니다. 실타래를 한번 잡았다 놓고 돈을 만졌다 놓고 마지막으로 작은 판사봉을 2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연회실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내 친정엄마가 손뼉을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나, 어머나, 우리 아기 엄마 닮으려나 봐요. 강민우 변호사님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만히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판사봉을 손에 쥔 채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차오르더니 어느 순간 눈가에 맺혔습니다. 저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 손등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식이 끝나갈 무렵 강민우 변호사님이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짧게 한마디만 할게. 이지훈 변호사, 그리고 우리 꼬마 손님, 2사람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빈다. 감사합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연회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그 햇살 속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리원의 차가운 침대, 친정 작은 방의 어두운 스탠드 불빛, 법원 계단의 매서운 바람.
그 모든 장면이 이 햇살 한 줄기 안에서 천천히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저는 아이를 작은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손에 작은 판사봉을 그대로 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가락을 하나씩 펴서 판사봉을 살며시 빼내었습니다. 판사봉을 책상 위 액자 옆에 가만히 올려두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챕터 6 드리운 그림자. 돌잔치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이었습니다. 저녁 7시 무렵 회사 미팅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 입구로 들어서던 길이었습니다. 조수석에 둔 가방을 챙기려다 정문 옆 화단 쪽에서 누군가 서성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기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등을 구부정하게 숙인 그 자세, 어딘가 낯익은 어깨선이 시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핸들 위에 손을 올린 채 천천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부스스했고 점퍼 끝자락은 해져 있었습니다. 수염은 깎지 않아 턱 주변이 거뭇거뭇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잠그고 시동을 그대로 켜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리며 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지훈. 야, 이지훈. 도진이 차창을 손바닥으로 두드렸습니다. 술 냄새가 차창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들어 블랙박스 녹화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내가 너 잘 사는 거 다 들었어. 변호사 다시 한다며. 돈도 많이 번다며. 도진이 차창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애 아빠인데 왜 애를 못 보게 해? 응. 저는 손을 뻗어 비상등을 켰습니다. 그러고는 차창 너머로 도진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도진의 눈빛은 1년 전 조리원에서 보았던 그 오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조하고 비굴하고 어딘가 매달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비켜. 저는 창문을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내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이지훈, 잠깐 얘기 좀 하자. 진짜 잠깐만. 비키라고. 아, 너 옛날엔 안 그랬잖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 저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숨에 가까웠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야? 그때 경비실에서 경비원 한 분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외부인이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외부인이야. 내 아내였던 사람 만나러 왔는데. 도진이 경비원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도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입주민분 차 앞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따라오세요. 도진이 끌려가면서도 차창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지훈,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어. 저는 천천히 창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로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원장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어머님,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네. 원장님, 무슨 일 있어요? 아까 하원 시간에 한 남자분이 정문 앞을 한참 서성였어요. 저희가 처음엔 다른 보호자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지켜봤거든요. 저는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고 의자에 깊숙이 등을 붙였습니다. 아이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본인이 아빠라고 하시면서요. 접근했어요. 다행히 저희 선생님이 먼저 알아채고 아이는 안쪽으로 들여놨어요. 그분이 끝까지 정문 앞에서 안 가시려고 해서 결국 저희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하니까 그제야 자리를 떠나셨고요.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원장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CCTV 영상 좀 따로 보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어머님 요청하신 거니까 따로 잘 저장해 놓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책상 모서리에 손을 올린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분노가 일렁였지만 동시에 머릿속은 빠르게 정리되어 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오니 친정엄마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 자고 있었어. 잠이 안 와서. 너 표정이 아침부터 안 좋더라. 저는 친정엄마 옆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짧게 들려드렸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인간이 아주 사람이 아니구나. 엄마, 흥분하지 마. 흥분 안 하게 생겼니? 어린이집까지 갔다고. 저는 친정엄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엔 진짜 끝장을 볼 거야. 어떻게 할 건데? 법적으로 다 묶어버릴 거야. 다시는 우리 근처에 발도 못 붙이게. 친정엄마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지훈이 말이라면 엄마는 믿는다. 고마워, 엄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등을 켜고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새 폴더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부터 들렀습니다. 전날 정문 앞 화단 쪽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사정을 듣고 흔쾌히 영상 사본을 챙겨주셨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단지 보안에는 신경 많이 씁니다. 필요하시면 출입 통제 명단에도 올려드릴게요. 네, 부탁드릴게요. 사진도 한 장 드릴게요. 이 사람이 보이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시고 들여보내지 마세요. 저는 도진의 사진 한 장을 출력해 관리소장님께 드렸습니다. 이어 어린이집에 들러 원장님으로부터 CCTV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 속 도진은 어린이집 정문 앞을 7차례나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맨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 섞여 안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저는 한 장면씩 캡처해 따로 저장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강민우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잠깐 통화 괜찮으세요? 이지훈. 무슨 일이야? 개인적인 문제로 도움 좀 받고 싶어서요. 형사 전문이신 박 변호사님께도 같이 자리 좀 마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도진 일이지. 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까지 사무실로 와. 박 변호사한테 일정 비워두라고 할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오후 3시 로펌 회의실에 박 변호사님과 강민우 변호사님이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USB와 출력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아파트 단지 CCTV 캡처, 어린이집 CCTV 영상, 그리고 도진이 작년부터 보내온 협박성 문자 캡처본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자료들을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자료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네요. 직업병이에요. 이 정도면 접근금지 가처분이랑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충분히 갑니다. 아동복지법 위반도 같이 걸 수 있어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까지 찾아간 정황이 명확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님이 박 변호사님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박 변호사, 이거 최대한 빨리 진행해. 시간 끌수록 저쪽이 또 무슨 짓 할지 몰라. 네. 내일 오전 안으로 서류 다 준비해서 접수할게요.
저는 두 분께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는 제가 직접 보러 갈게요.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빌딩 사이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분노는 이미 한참 전에 식었습니다. 남은 것은 차갑고 정확한 결심뿐이었습니다. 챕터 7법의 철퇴. 서류 접수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다음날 오전 일찍 가처분 신청서와 고소장을 법원과 경찰서에 각각 제출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담당 형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지훈 씨, 신고하신 건으로 박도진 씨 출석 요구했습니다. 내일 오전에 어린이집 앞에서 한번 정리하는 자리 가지려고 하는데요. 보호자분도 함께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몇 시쯤 가능하세요? 10시까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창가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를 친정 엄마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옷장에서 회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법정에 설 때 입던 그 옷이었습니다. 차 안룸미러를 통해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흔들림 하나 없는 눈이 거기 있었습니다. 어린이집 앞 골목에는 경찰차 한 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도지는 길 건너편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윈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길을 건너 도진의 두어 걸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지훈아, 내가. 도진이 입을 때려는 순간 저는 한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내 이름 부르지 마. 뭐? 박도진 씨, 그렇게 부를게.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도진 씨가 무슨 변명을 하는 자리가 아니야. 내가 박도진 씨한테 정확히 알려주는 자리야. 도진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어제 아침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가 법원에 들어갔어. 그리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장도 같이 접수했어. 뭐라고? 증거는 다 있어. 아파트 단지 CCTV, 어린이집 CCTV,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박도진 씨가 1년 동안 보내온 문자들. 도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정말로 잘못했어. 잘못한 거 알아. 그래서 법대로 갈 거야. 저는 한 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박도진 씨, 잘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아이 어린이집 반경 100m, 우리 집 단지 반경 100m 안에 박도진 씨가 들어오면 그날로 체포돼. 체포? 그리고 나한테 전화, 문자, SNS로 연락하는 것도 다 안 돼. 한 번이라도 시도하면 그때마다 처벌 수위가 올라가. 도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지훈,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회사도 잘렸고 집도 없어. 너밖에 없어. 그건 박도진 씨 사정이야.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박도진 씨한테 갚을 빚 없어. 박도진 씨가 우리한테 진 빚만 있을 뿐이지. 이지훈, 한 번만 봐주라. 도진이 무릎이라도 꿇으려는 듯 자세를 낮추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한 발 다가서며 도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도진 씨, 자제하시고요. 저는 도진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우리 아이 근처에 1미터라도 다가오는 순간 박도진 씨는 그날로 구치소로 가는 거야. 이건 협박이 아니라 사실이야. 도진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도진의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고
담당 형사님께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을 때 차창 너머로 도진이 길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저는 룸미러를 거의 보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빠르게 나왔습니다. 신청서를 낸 지 닷새 만에 접근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거실 식탁 위에 올려놓고 친정 엄마에게 한 장씩 꺼내 보여드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법원에서 다 받아줬어. 진짜 받아줬구나. 100m 이내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이야. 친정엄마가 결정문을 두 손으로 잡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진짜 다 해냈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옆에 있어줘서. 저는 친정엄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친정엄마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 변호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더 왔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님, 박도진 씨 측에서 형사건 합의 의사 보내왔어요. 합의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도진 씨 어제 경찰 조사 받으러 출석했는데요. 사람이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간 것 같았답니다. 그래요. 이지훈 변호사님 쪽으로 다시 연락 시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도 합의 거절 통보 명확히 받았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가 매트 위에서 양손에 작은 인형을 하나씩 들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까르르 웃으며 두 팔을 뻗었습니다. 엄마, 엄마. 요즘 들어 부쩍 또렷해진 발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가슴 가까이 끌어안으니 아이의 작은 심장 박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아기, 엄마가 다 정리했어. 이제 진짜 괜찮아. 아이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제 볼에 입을 비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이를 안은 채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아이를 유아차에 태우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보목 코너에서 아이의 작은 원피스 한 벌을 골랐습니다. 연한 노란색의 흰 깃이 달린 옷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이거 입으면 진짜 예쁘겠다. 아이가 옷에 손을 뻗어 만지작거리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옆을 지나가던 점원이 살며시 웃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아기랑 너무 닮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백화점 1층 카페에 들러 아이에게 따뜻한 우유를, 저에게는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잠시 거리 풍경을 내다보았습니다. 길에는 가족 단위로 산책 나온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가 우유잔에 손을 뻗다가 살짝 흘렸습니다. 저는 휴지로 닦아주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기, 천천히 마셔. 휴대폰을 잠시 켜보았지만 새로운 알림은 없었습니다. 도진의 이름은 어디에도 떠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봄볕이 창을 통해 길게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햇살에 손가락을 펴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가락을 가만히 잡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챕터 8 눈부신 햇살 속으로 봄이 한 번 더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느새 두 돌을 앞두고 아장아장 걸어 다녔습니다. 말도 제법 늘어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 이름까지 또렷이 부를 줄 알았습니다. 저는 로펌의 핵심 파트너 변호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큰 사건 두어 건을 연달아 맡으며
업계에서 다시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님은 회의 자리마다 농담처럼 한마디를 덧붙이곤 했습니다. 우리 이지훈 변호사 없으면 회의가 안 굴러가요. 선배님, 그만 좀 띄워주세요. 띄우는 거 아니라니까. 저는 짧게 웃으며 회의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날도 오후 재판 일정이 있었습니다. 서면을 들고 법원으로 향했고 짧고 깔끔하게 변론을 마쳤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재판 끝났어. 지금 아기 데리러 갈게. 그래, 천천히 와. 아기 낮잠 자고 막 일어났어. 친정엄마 댁에 들러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는 제 목을 끌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맛있는 거. 아이가 두 손을 머리 위로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시내 번화가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거리에 길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으며 가로수 잎사귀에 손을 뻗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단정한 정장에 굽이 낮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아이의 작은 손이, 다른 한 손에는 자동차 키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깊이 눌러 쓴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모자 그늘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아이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넜습니다. 그 남자 앞을 지나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도진이었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작업복에 햇볕에 검게 그을린 얼굴, 손에 든 전단지 다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눈동자가 저와 아이 사이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저의 단정한 차림, 손에 든 자동차 키, 그리고 손을 잡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아이. 도진은 입을 반쯤 벌린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짧게 숨을 골랐습니다. 다시 아이의 손을 고쳐 잡고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때 도진이 들고 있던 전단지를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종이 다발이 인도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리며 제 앞으로 두어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제 등 뒤로 살며시 옮겨 세웠습니다. 이지훈. 도진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이지훈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그대로 길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진짜 미쳤었어. 한 번만 기회를 줘라. 도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때 내가 사람이 아니었어. 제발 한 번만. 저는 도진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슴 안쪽이 잔잔했습니다. 분노도 미움도 측은함도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조리원의 그 밤에 무너졌던 마음이 이제는 흔적조차 남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박도진 씨, 저는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랬지. 낳은 사람이 알아서 키우라고. 도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서 잘 키우고 있어. 보다시피 저는 등 뒤에 아이를 살며시 앞으로 내려놓고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까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도진이 아이에게 손을 뻗으려다 멈칫했습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그 손을 허공에 멈춰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신 내 눈에 띄지 마.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끊어서 말했습니다.
도진의 입에서 짧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지훈, 이지훈아, 제발.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을 다시 한번 고쳐 잡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바닥에 엎드린 도진을 뒤로 한 채 저는 아이와 함께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에서 도진의 울음소리가 잠시 들려왔지만 사람들의 발소리와 자동차 소음에 곧 묻혔습니다.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왜 울어? 저는 잠시 걸음을 늦추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몰라도 돼. 아, 아이가 짧게 끄덕이고는 다시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거리의 햇살이 점점 더 길게 늘어졌습니다. 봄바람이 아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었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을 보니 친정 엄마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엄마. 응? 지훈아. 어디쯤이야? 이제 식당으로 가는 길이야. 엄마도 와. 내가 모시러 갈게. 아니야. 너희끼리 맛있게 먹어. 엄마는 집에서 좀 쉴게. 엄마. 왜? 고마워.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갑자기. 그냥 다 고마워서. 친정엄마가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밥 잘 챙겨 먹어. 응. 엄마도.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로 봄볕이 길게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메뉴판을 양손으로 잡고 진지하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 이거, 그래. 그거 시킬까? 응. 저는 주문을 마치고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길 건너편 어딘가에 도진이 아직 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쪽을 찾지 않았습니다. 제 시야 안에는 환하게 웃는 아이의 얼굴, 햇살이 비치는 식탁, 그리고 잠시 후 시작될 평범한 점심 한 끼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짧게 울렸습니다. 강민우 변호사님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재판 수고했다. 다음 주 큰 건 회의는 내 일정에 맞춰서 잡아둘게.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의자에 앉아 작은 발을 까딱이며 노래 비슷한 옹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가만히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제 옆에는 누구의 아내였던 지훈이 아니라 단단한 두 발로 선 변호사 이지훈과 환하게 자라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창밖의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식탁 위로 길게 따스하게 머물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핏덩이 아이를 품에 안고 조리원 문을 나서던 그 차가운 밤을 기억하시나요? 그날의 이지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폭언 앞에서 주저앉는 대신 변호사로서의 날카로운 이성과 엄마로서의 단단한 사랑을 한데 모아 자기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친정엄마의 묵묵한 사랑, 옛사수가 내민 따뜻한 손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그 길을 함께 걸어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떼어낸 자리에 한 아이의 든든한 엄마이자 자기 두 발로 선한 사람의 이름이 또렷이 새겨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게 굴어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봄볕 같은 날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시간을 견디고 계신 누군가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